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이용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박용기님께서 네네. 이용춘인 줄 알았는데 이용중이네요 라고 네. 교수님 성함에 대해서 제가 발음이 별로 이상해요.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네. 이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발음이 안 돼요. 이용중. 그러니까 그게 발음이 안 돼갖고 이용준으로 하신 게 당연히 그렇게 듣고요. 그래서 이영준 진짜 평생을 스트레스 받고 그렇군요. 살고 있습니다. 우 발음이.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응이 연속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런 이름이 없어갖고. 진짜 이응이 다 들어가시네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할 때 저 그거 올리면 자살할 뻔했어요. 이응이 굉장히 많으셔서 많아요. 네, 자, 이용중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녹화 시작 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국제법으로 다룰 사안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근데 진짜 요즘에는 온 국민이 다 국제법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일 문제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눈길이 가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쵸. 오늘은 특별히 이 쥐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고. 저는 사실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너무 기니까 그 언론에서 지소미아 자꾸 그렇죠. 부르는데 무슨 미아를 말하나 싶기도 하고. 영화 그 길 아시죠? 안토니 퀸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젤소미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지소미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는 군사 보호 협정인데요. 군사 보호 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그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응 조치로 이제 한일 간에 맺어진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을 파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 쟁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근데 체결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게 체결된 때는 지난 2016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연장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아예 파기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의견 자체가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어떤 협정인지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인데 한일 지소미아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하고 체결 전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그다음에 네이토까지 나토까지 한 32개 국 및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일본이 33번째로 체결을 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군사비밀정보보호의 협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군사 정보를 너네랑 같이 공유할게. 공유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되었기에 체결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권유로 일본이 제안을 해서 체결을 하자고 했는데 2012년 정도에 이제 체결하려고 하다가 당시 이제 뭐 정치권과 또 시민사회 이런 데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갖고 2016년 11월 23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거의 마지막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아주 극에 달할 때 그때 이제 서둘러서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 체결 자체는 이제 뭐 한일 양국의 그 실무자들이 모여갖고 정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서명을 해갖고 이제 양국 국가 원수가 비준을 하면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체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그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 동의 문제는 네. 제가 헌법 제 60조에 이제 국회 동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계속 많았죠. 그러니까 헌법 제 60조 1항에 국회는 상호 원조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전 보장에 관련된 조약이긴 하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2개 그 국 및 나토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들은 이제 국회에서 좀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은 결국은 국회가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여기서 하나 볼 것이 한일 그 군사보호협정 제 3조에 보면은 그 유효한 국내 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 비밀 보호 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 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조항이 네.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국내 법령과 연계된다는 뜻입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국제법은 체결되면은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지 국내 법규와 연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많이 이렇게 일반 심지어는 국회나 외교 당국자들도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 27조를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 거기 27조에 보면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국내 법령과 상충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관습법에서 이미 인정되던 것을 비엔나 조약법 협약 1969년에 체결된 조약법 협약 제27조가 이렇게 명문화했죠. 네. 그런데 지금 한일 지소미아에서는 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자신의 유효한 어떤 국내 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그 군사 비밀 정보 영향이 좀 있으면 국내 법령을 이렇게 해서 변경하였다. 그것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3조에서 보통 국내 법령 얘기가 국제조약에서 안 나오는데 국내 법령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뒀다는 거는 이 국내 법령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 법령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제가 이거를 딱 잘라서 국회 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이미 2016년 11월 13일이니까 17년, 18년, 이제 얼마 있으면 3년이 되죠.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 국회 동의권이 아닙니다. 이게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헌법 제60조가 얘기하는 거는 조약의 비준권, 최종 비준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비준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준 것인데 국회의 동의가 없다고 대통령의 비준이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국회의 비준에 대한 대통령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 조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행입법이라고 해서 이 조약을 실현하기 위한 또 국내 입법을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사실상 조약 자체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60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헌법 60조의 이 국회의 비준 동의권 이 문제는 우리나라 학설에서도 특별한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일 지소미아 제3조를 봤을 때는 국내 법령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3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미 비준되고 실현되는 동안에 국회 동의 여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이거는 조약은 체결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약이에요. 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흔히들 일반인들이 좀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대통령이 비준만 하면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라는 거죠. 네, 다 해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법의 기본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준의 당사자는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 비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국회에 그러한 입법기관의 국민의 대표기관의 견제권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중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 문제가 예전에 왜 평양선언 그 비준 때문에도 그랬는데요. 그때도 양쪽 다 여야가 다 이해를 못 하시고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뭐 잡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비준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 2016년 11월 23일에 지금 체결이 됐고 이후 이제 3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연장을 할지 파기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소미아, 한일 지소미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죠. 그 21개 조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논란이 되는 법령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갖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하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NPT도 그렇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지소미아도 그렇고 그냥 스마트폰에 딱 치면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시는데 실제 조항을 보신 분들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또 거기서 흔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 문제인 거고 NPT도 11개 조항 정도거든요. 그중에서도 문제 있는 건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본질은 어디 가고 막 그거에 대한 해석론 말만 무성하더라고요. 21개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 21개 조항인데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 지소미아 2007년에 체결된 미일 지소미아를 거의 이렇게 그 복사본으로 레플리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협정의 주요 내용은요. 군사 비밀 정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조에서 군사 비밀 정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 정부에 권한이 있는 당국이 생산하거나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군사 비밀 정보 보호 원칙이나 파기, 발효, 개정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한미일 지소미아는 우리랑 달리 이제 조항이 조금 작아요. 작아서 특히 19조의 그 비용 문제, 20조의 분쟁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이 그 US 재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우리가 21개 조항인데 이 미일은 19개 조항이고요. 그게 합쳐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소미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소미아 제 19조에 있는 비용 문제, 20조의 분쟁 해결 문제가 여기는 따로 항목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하고 미일 지소미아하고 크게 차이는 없으나 미일 지소미아에는 한일 지소미아에는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요.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실 건가요? 이거는 그냥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논의될 것이 이 지소미아 자체의 그 내용은 특별히 뭐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독소 조항을 발견하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이것을 둘러싼 그 환경의 문제고 이제 전체적인 전략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파기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학과 강의가 아니라면은 요 조항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한영으로 또 비교를 하고 뭐 체크를 해왔는데 네. 뭐 이 자체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단지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화면으로도 네. 이걸 좀 보여드릴 보여드리고 테니까 예. 관심 있으시면 이건 어디서 찾으면 돼요? 그냥 인터넷에 치시면 딱딱딱딱 나옵니다. 너무 쉬운 문제는 뭐 지금 갖고 계신 그냥 스마트폰만 치셔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양국이 교환하고자 하는 군사 비밀 정보의 그 급이, 그러니까 탑 시크릿이라고 해서 국가 1급 비밀 정보를 제외한 네. 정보들을 교환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내용과 구성은 저희가 좀 살펴봤고 이걸 근데 왜 체결하는 거예요? 각자 네. 보통 군사 정보는 네. 각국의 엄청난 기밀로 네. 알려져 있을 텐데 네. 이걸 지금 함께 공유하는 의미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그 동맹국 간 아니면 우방국 간에는 서로 간의 기본적인 군사 정보가 교류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의 적들을 네. 만들거나 아니면 군사 동맹 사이에 그 연합 훈련을 실시할 때 아무래도 편한 면이 있겠죠. 네. 단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한일 지소미아는 좀 당시 상황이 특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원산 지역에 더 주로 원산이나 함경남도 지방에서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쪽 미사일 발사되는 곳은 우리 쪽 그 정보망으로서는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본 쪽 정보를 많이 기대한다라고 저기 미국이 그렇게 권유를 했고 네. 또 일본 측에서는 우리의 그 대북 그 어떤 인적 정보망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제 체결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겉에 드러난 이유고 네. 사실은 그 한미일 그 삼각 동맹의 하나의 중요한 그 채널이겠죠. 네. 그게 그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일 간에 있고 한미 간에 있고 이제 한일 간에만 끈을 연결을 하게끔 네.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에도 물론 뭐 어떤 군사 정보로서의 네. 가치가 있겠지만 네. 미국이 이런 어떤 동북아에서 네. 어떤 군사 정보를 조금 원활하게 서로 그냥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네. 미국 입장에서 네. 제일 유용한 예.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하고 미국도 일본과 미국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군사 강국이라는 거는 정보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사실 미국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굳이 한일을 원한 거는 이 끈을 한미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삼각 동맹의 끈을 유지하고 동북아내에서 중국의 그 확장 정책을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 그냥 기술적인 뭐 2급 비밀 이하의 군사 정보가 교류되고 서로 간에 뭐 동맹국 사이에 원활한 그런 정보의 흐름이 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2개국과 지소미아가 체결될 때 아무 어떤 뭐 사회적인 쟁점이 되지가 않았죠. 네네. 단지 최근에 문제 생긴 거는 아시겠지만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불편하게 하는 일본과 과연 그렇지. 우방이라고 우리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 이게 체결되자마자 또 이렇게 잘 돌아가진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또 주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한미일 3국이 가느다랗지만 어떤 끈이라도 갖고 있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거는 네. 어찌 보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네. 자리매김할 때도 다르겠죠. 예, 좀 다른 예. 상황일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은 다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일 간에 그럼 미국이 사실 정보 채널을 다 주고 있는 건데 예. 그 한미일 동맹의 이제 마지막 하나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네, 네. 전통적인 부분들이죠. 예. 중국의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한일 지소미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좀 네.
고민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내용은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껄끄럽고 네. 불편한데 네. 이런 군사 네. 정보 보호 협정을 왜 다시 우리가 연장을 해야겠어? 네. 라고 연장 불가, 파기 예. 쪽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야. 그래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네. 이 가느다란 실 네. 갖고 있는 게 나아. 가느다란 실이죠.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네. 그런 실 갖고 있는 게 나아. 그리고 또 조금 더 과격하게 구시는 분들은 이거 미국의 의견에 반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네. 지금 우리 이속 챙기자고 혹은 우리 의견 내세우자고 네. 그렇게 파기하자고 얘기하는 게 괜찮아?라고 네.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고요. 예. 양쪽의 네. 주장과 좀 허와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21조에 보면은 네. 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양쪽 다 연장되는 거고 매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 갱신이 되는 거고 90일 이전에 종료 통보를 하면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90일 이전이 8월 24일이에요. 맞아요. 예, 왜냐면 11월 23일 날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8월 24일이 그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한 열흘 후까지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뭐 이거를 파기해야 된다, 뭐 연장해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도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네. 또 지소미아는 운용에 따라서 좀 운영의 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예. 우리 또 데이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주장보다 데이터를 우선 얘기를 드리려고요. 네. 네, 아주 이게 그 권위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그 한일 지소미아가 처음으로 굉장히 체결 문제가 나왔었던 2012년도 얘기예요. 이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뉴욕의 유명한 어떤 그 국제관계 포럼입니다. 네. 아주 그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카운슬 포럼인데 여기서 2012년 7월 23일자로 Japan South Korea Relations 그래서 Time to Open Both Eyes 한일 뭐 아마 Japan South Korea는 아마 ABC 순서로 대로 해서 재팬을 먼저 넣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South Korea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네. Time to Open Both Eyes 두 눈을 열 때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리 짧지 않은 얘기를 그 한일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이걸 체결하려고 하자, 그다음에 뭐 정치권과 당시로서 이제 야당이죠.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쪽과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대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올 거예요. There is an old Russian proverb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that applies to current Japan-South Korea relations.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 현재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의 격언이 있는데 Forget the past, lose an eye. Dwell on the past, lose both eyes.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한쪽 눈을 잃지만 과거에 집착하면 둘을 다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the Japanese are eager to forget the past. 일본 사람들은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while the Koreans seem unable to see beyond it.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설질 않으려고 못하는 것 같다. 이거는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냥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그냥 필부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의 외교정책 결정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수면 아래 영향을 미치는 이 외교 포럼에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은 잘못하면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있다 두 눈을 다 잃을 수 있다. 예, 과거를 잊어버리면 네네. 한 눈만 잃지만 과거를 집착하면 두 눈을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주연 이 판의 주연인 미국이 이 한일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눈이 일단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인 한일 과거사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이게 굉장히 유력한 정보,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의 그 관계성을 말하는 그런 문서에서 한미일,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만들어낸 문건이라고. 예, 그러니까 공식 문건은 아니에요. 그쪽의 입장에서 하나의 칼럼처럼 나온 건데 사실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행간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을 당시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당시 2012년 중요합니다. 그때 막 한일 지소미아가 추진될 때예요. 이제 꺾였지만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이거는 지금 역사 인식 자체가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을 미국이 대변한 거죠. 그럼요. 대변한 꼴이네요. 맞습니다. 지소미아의 시작부터 이런 미국의 입김이 있었던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시작할 때 미국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한일 지소미아가 이제 시작이 되던 당시에 미국에서의 우리 역사 인식 자체가 한국 니네 좀 이제는 과거사는 빨리 봉합을 하고 같이 미래로 가라. 미래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지소미아를 협정을 체결을 해라. 그런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아까 칼럼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2019년 8월에는 그때 그렇게 시작할 때 태동할 때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됐던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되겠어. 한일 관계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짜증나. 일단 이렇게 뭐 같이 하고 있는 거 하기 싫어하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계약이란다. 체결의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하시고. 거기 보면은 이제 최근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이제 조선일보 8월 9일자 보도인데요. 미국 그 랜드 연구소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죠. 외교 전략 관련. 거기 브루스 베넷이라고 이제 뭐 지한파 펠로우인데 한국을 뭐 120차례 정도 방문한 이 사람의 얘기를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제목이 미 싱크탱크 지소미아 파기되면 미군 철수 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도. 이거 완전히 협박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제 둘이 이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지난 8일, 그러니까 8월 8일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파기되면 다음 수순은 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여기 이제 앞에 화면에 보이지만 베넷 연구원은 미군은 일본의 지원이 있어야 한반도에서 임무를 다할 수 있다며 유사시 미국 군인 70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천여 대가 한반도에 증강 배치되는데 일본 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미군 전략 물자의 이동이 차질을 빚는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의 모든 속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나타낸 수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여기 보면은 정말 거의 3차 대전이고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것도 또 우리 데이터. 데이터 좋죠. 데이터 어디서 갖고 안 됩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지만 지난 11월에 2017년도 11월에 미국이 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현황과 병력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것을 군사 기밀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무기 체계라든지 병력의 이동, 심지어는 항공모함의 궤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몇 시 몇 분에
항공모함 무슨 니미츠호가 태평양 어디를 가고 있다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베넷 연구원, 네. 이 한국을 120차례나 방문한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고 미국의 유명한 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네. 펠로우로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유사시 미군이 한국에 대해서 70만 명의 군인, 160척의 비행기, 선박, 비행기 2,000대가 증강 배치되는데 이 중심이 미군 내 일본 내 미군입니다. 주일 미군이 이제 주로 오는 거죠. 볼까요? 주일 미 육군의 병력은 2,501명. 그 다음에 주일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포함하면요 좀 많아지죠. 네. 그래서 전체 가용 병력은 한 5만 명. 이 5만 명이라는 건 일본에 막 붙박이로 주둔하는 게 아니라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보통 승조원이 한 5천 명 됩니다. 거기는 제 7함대가 날짜 변경선을 중심으로 서쪽은 7함대, 동쪽은 3함대로 이렇게 분대거든요.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 그다음 미 해군을 볼까요? 미 해군과 해병대 그다음에 공군까지 포함해서 항공기가 총 460척, 60대, 네. 2,000대가 동원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항공모함이 한 척, 함정이 115척. 여기에는 160척의 함정이 동원된다고 했고요. 원자력 잠수함이 3척. 여기 항공기에는 전투기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송기, 정찰기, 배에 탑재한 그런 항공기까지 합쳐서 460대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양쪽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막 짜집기한 게 아니라 미군이 제시한 거예요. 네, 미국 베넷 연구원이 랜드 연구소에서 제시한 정보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시한 공식적인 통계들이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죠. 제가 베넷 연구원 말대로라면 네. 지금 유사시에 네. 미국 군인이 70만 명이 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 주둔해 있는 군인이 몇천 명? 육군 2,50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 공군 그다음에 일본 기지를 중심으로 제7함대 소속 다 합쳐도 그러니까 간접적 가용 병력이 5만 명 정도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그대로 조선일보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8월 김은중 기자 보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지원이 있어야 한반도에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며 네. 유사시에 미국 군인 70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천여 대가 한반도에 증강 배치가 되는데 네. 일본 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미군 전략 물자 이동이 차질을 빚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오고 뭐 미국 본토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선은 미국 본토 병력이 동원된다면 미군 병력이 막 200만 명 좀 안 되는데 전 세계에 70만 명이 동원된다는 건 미국 전력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한반도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미국 전략 개념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둘째 이 정도의 그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하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정도의 거의 3차 대전급의 전쟁을 지금 치룰 것인지 지금 최근에 월남전 이후에 미국의 전쟁 양상을 보면은 가장 라이트하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해병대 1개 여단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런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는 전략 전문가도 국제법 전문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어린애가 울면은 너 이러면 호랭이 나와 아파트에서 강남 타워팰리스 사는데 너 호랭이 나올 거야 이런 정도로 그러면 애가 울음을 떡 그치고 꽃감이 어떻고 이런 정도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야, 뭐 미군이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대.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원을 안 받으면 어떡해. 군사동맹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나라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뭔가 저는 이 문제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선은 팩트, 통계가 너무 달라요. 이것도 미국 거고 이것도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미군이 뭐 물론 진짜 유사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터진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뭐 집중해서 온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넷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야 진짜 지소미아 파기되고 한일 간에 뭔가
군사 정보 협정이 네. 잘못되면 네. 이 전략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고립된다. 안보적으로. 잘못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신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다 저기 그 미국에서 제시한 정보 이렇게 저 두드렸습니다. 전자기능 두드려서 했는데 뭐 산수하셨어요? 산수죠. 제가 계산을 못 해갖고. 근데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디서 70만 명을 동원하고 어디서 비행기 2,000대가 날아오는지 그러면은 현재 미군이 그 제7함대에서 한반도에 그 동원할 수 있는 가용 항모가 3척이거든요. 네네. 3척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나오는 숫자인데 이것도 미국 정보고 이것도 미국 정보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연합뉴스고 이거는 그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리죠? 그러니까 베넷 연구원 생각에는 이거를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외신이에요, 외신 이러면서 외신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또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중앙일보 2019년 8월 2일자 보도입니다. 예.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의 그 미국 대사께서 부임 직전까지 태평양 사령관으로 가로치고 이분이 미군 태평양 사령관을 거치셨죠. 지소미아 성사를 위해 노력했기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 regretful 이렇게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들 보면은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2016년 11월 23일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 한미 동맹이 1940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1954년 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아주 끈끈한 혈맹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2016년 전까지는 뭐 했다는 소리예요? 동맹이 아니었나요? 그러면은 그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만일 파기되면 동맹 관계 끝나는 건가요? 우리의 그 정말 피로써 맺어진 한미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건가요? 이것도 한미 관계가 한미 지소미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일 지소가 끊어진다는 이유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냥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 미국이 얘기한 세 가지 정보를 통합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 입장이 아니라 그거는 정부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테고. 제가 만약에 정책 당국자 하더라도 8월 24일까지 에이 화나 일본하고 너희 없어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동맹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다른 해석과 그다음에 수치적인 그런 다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를 넘어서서 너무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닌가. 타워팰리스에 사는 조그만 애기한테 고랭이 나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냥 이거를 확대 재생산. 이게 비슷한 기시감이 언제냐면은 그 고려 말에 이랬어요. 그 원나라가 사실상 굉장히 전 세계 전략에서 세력을 잃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보 통제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흘렸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너희 아직까지 우리는 강성해. 까불지 마. 니네들 뭐 이렇게 해도. 근데 나중에 보면 쌍성총관보 회복되고 이럴 때도 원나라가 출병을 못 해요.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마지막처럼 약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얘기를 보면 미국이 너무 정보를 부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을 120차례나 방문한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핵 대량 살상 무기를 연구한 군사 전략 전문가. 이런 사람이 여기 또 나오네요. 그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올 것. 근데 또 어떻게 이거는요 제가 해석하는데요. 여기에는 가로치고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내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의 위협이죠.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에서 아마 주한미군 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의 뉘앙스를 보면은 네. 또 반미파들이 네. 미군 철수 주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이걸 몇 번 그 리뷰하면서 이런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네네. 이걸 이렇게 애매하게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그렇게 그게 익히기를 아니라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가로치고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이제 더 이상 한국 지켜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입장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을 볼모로 잡고 계속 있는데 지금도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옛날에 피를 흘렸는지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그렇죠. 미군이 주둔하고 우리도 전략적 이해 때문에 미군을 또 허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측 간에 소위 타결이 있을 때 가성비가 맞고 그랬을 때 동맹관계가 나오는 거죠.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건데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주장은 그런 식의 뭐 너희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이번에 방위비 분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5배, 6배, 예, 6배까지 얘기하는데요. 있는데. 그 사실은 6조 이상을 지금 1조 3천억 정도 쓰거든요. 우리가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1조 3천억이라는 거는 무기 거래나 이런 무기 수입은 아니에요. 무기 수입은 우리가 지금 사우디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네. 무기를. 그 평택기지나 미군의 주둔 비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죠. 그걸 마치 그 한국 내 뭐 좌파 세력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제일 먼저 반응이 오냐면요. 여의도에서 와요. 소위 그 파이낸스에서 증권, 금융 이런 데서 벌써 미국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거기 반미파가 있는지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그 증권이나 투자 이런 식의 파이낸스에서 제일 먼저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한참 뭐 반미 문제 있을 때도요. 그 시원은 사실은 그 이런 뭐 흔히 뭐 무슨 반미 뭐 정치권이 아니에요. 네. 예. 금융권에서 먼저 나옵니다. 우선 돈 버는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네. 미국의 달러 가치를 봐요. 미국이 그때 엄청나게 돈 썼거든요. 이라크에서. 그러니까 예. 전비로 하루에 8,900억 원 우리 돈으로 하루에 8,900억 원이면요. 수만 명의 미국 대학생을 4년 동안 무료로 대학을 다니게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몇천 개를 세우고 뭐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쓰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전 세계 금융권에서 미국으로부터 이탈했고 당시 그런 식의 상황들이 런던에서 전후 최대 50만 명의 시위로 나선 거죠. 순진하게 미국 싫다가 아니에요. 누가 네. 미국 싫어해요. 네. 미국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흐름을 뉴욕이나 워싱턴 흐름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 이런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네. 일단 미국의 입장은 여러 가지 것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조선일보여서 그리고 네. 본지 전화 인터뷰라고 본지 해서 전화 인터뷰.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베넷 박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네가 지금 이런 숫자를 부풀려서 얘기한 건 아닌지. 이메일 한번 제가 보내볼까요? 한번 여기 해봐주세요. 예. 바로 여기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바로 예. 연결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하던지. 난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팩트 체킹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갖고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네.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뭐 휴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마크나 뭐 등등. 네. 근데 문제는 이거 예. 저는 팩트 체킹을 좀 해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지금 일단 이 보도의 내용만 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면 네. 일단은 이 한미일 군사 공조에 있어서 네. 뭔가 커다랗게 엇박이 날 것 같은 네. 그런 뉘앙스로 네. 읽힌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맞을 것인지 네. 그쪽을 조금 더 생각을 예. 해보려면 정확한 팩트 체킹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팩트 체크가 들어요. 있어야 되고 한국으로 네. 다시 돌아오면 전략 구도 자체가 지소미아가 체결된 거는 미일 지소미아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다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 내용 21개 조항 내용 자체에서 어떤 독소 조항이 보이지는 잘 않아요. 아하, 제가. 예. 근데 문제는 그 체결되던 당시가 누굽니까? 박근혜 것도 제일 마지막 상황이 있잖아요. 네. 서둘러서 체결됐고 당시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막 이제 올라오던 때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체결되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못 썼거든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한미동맹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전략 구도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요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일본에서 당 체결될 때 네. 굉장히 놀랐어요. 이 지소미아는 남기 한반도에서의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에 그 한국에 그 문제를 던졌을 때 한국이 저렇게 덥석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덥석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내에서 용기 있는 결정이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정보도 다른 나라의 정보를 협조는 할지 모르지만 믿을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보는 사실은 로 데이터가 해석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꾸 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 해석을 여기다 깔아놓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민들이 일단은 뭐 우리 알 권리 네. 하는데 사실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큰 그렇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정말 정확하게 교수님 가지고 오시는 국제법이면 국제법의 정말 로 데이터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지력은 갖고 있으니 자꾸 휘둘리지 말고 이걸 보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이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도 에이 이용준 빨갱이래 이러고 계시는 분들 할 수 없죠. 그러지 마세요. 저야 뭐 그러지 마세요. 어떤 색깔을 입히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저의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이 조선일보의 보도도 볼만해요. 보면은 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와중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데이터. 뭐 이분이 베넷 연구원이 뭐 120차례 항공국 이런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조선일보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각의 전제가 있던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나와요. 이런 것들은 뭐 베넷 연구원이 그대로 얘기한 걸 테고 상당히 리뷰를 거쳤을 테고요. 이거에 대해서 베넷 연구원도 한번 봤을 겁니다. 이쪽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렇고요. 근데 자꾸 행간이 읽히게 만들어요. 행간이 읽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행간이 읽히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할 문제들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1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당시 2016년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저렇게 체결된 조약이 우리가 지금 벌컥 뒤집어졌을 때 체결된 조약이 과연 잘 이렇게 기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로만 듣던 쥐소미아. 젤소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쥐소미아를 어떤 협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체결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까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 교수님 덕분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싸우시죠. 데이터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